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기본 장비인 키보드와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인데요. 무선 키보드의 경우는 컴퓨터와 키보드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블루투스나 동글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죠. 무선 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동글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 USB 동글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으시면 키보드와 컴퓨터가 이 동글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동글을 이용한 연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무선 키보드는 동글과 블루투스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선 키보드가 있죠. 자, 이 유선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 선 끝에 USB 단자가 있고 그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 USB 키보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과 유선 모두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저는 유선 키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보드를 보시면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쪽 구역은 글씨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 구역은 키패드라고 하죠. 숫자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구역은 화살표와 딜리트나 페이지 업다운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글씨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 글씨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F1부터 F12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능키라고 부르죠.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F1부터 F12에 특별한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F11은 플레이 버튼이고요. F12는 앞으로 빨리 감기, F10은 뒤로 빨리 감기죠. 자, 이것은 키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설명서를 보시면 이 기능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키 이름 아래쪽에 이렇게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ESC 키가 있죠. 이것은 취소할 때 이용하는 키죠. 자, 보통 어떤 기능을 작동을 시켰을 때 이 ESC 키를 누르면 그 기능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키들은 프로그램마다 전부 기능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1부터 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숫자 위에는 특수 문자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키죠. 자, 이런 숫자 키들은 아래쪽에는 숫자가 있고 위쪽에는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시면 위쪽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입력하면 숫자가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입력은 영어와 한국어가 써져 있는데요. 한영 전환키는 여기에 있는 한영키를 이용하죠. 자, 한영키를 한번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서 A라고 바뀌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가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과 영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Shift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위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의 경우에는 키들을 보시면 아래쪽만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 위쪽이 두 가지가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비읍과 쌍비읍, 지읒과 쌍지읒, 디귿과 쌍디귿이죠. 자, 이런 것들은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쌍자음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글의 경우에는 Shift를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하지만 영어일 때는 다르죠. 자, 한영키를 누르시고요. F를 치게 되면 소문자 F가 나오고 Shift를 누르고 F를 치면 대문자 F가 나오겠죠. 이렇게 대소문자를 바꿔줄 때 Shif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대문자를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소문자만 입력이 되는데 대문자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아예 캡스락을 누릅니다. 자, 캡스락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불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캡스락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키패드 위에 표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든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입력하는 것은 항상 대문자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문자만 입력되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입력하면 다시 소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캡스락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빛이 꺼졌죠. 자, 그 다음은 스페이스 기능이죠. 스페이스는 한 칸씩 띄울 때 이용하게 되죠. 자, 중간에 커서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과 Alt 키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과 Alt 키는 단축키를 이용을 할 때 조합을 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사를 할 때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긁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자, 그 다음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하게 되면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키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해서 단축키, 즉 빠르게 가는 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로 Alt와 컨트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은 컨트롤 S 하면 저장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S 하면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은 프로그램마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단축키들을 기본적인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일일이 마우스로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키가 있죠. 자,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기능이 실행되죠. 자,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키를 눌러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윈도우와 다른 키를 조합해서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H 하면 음성으로 입력하는 음성 입력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죠.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윈도우 키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창 최대화는 윈도우 키와 위쪽 화살표, 작업 보기 열기는 윈도우 로고와 탭, 바탕화면 및 숨기기는 윈도우 로고와 D, 이렇게 윈도우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이 나오게 되죠. 자,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는 이런 키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와 D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모두 작업 표시줄로 숨겨지게 됩니다. 자, 다시 윈도우 D 누르시면 다시 열리게 되죠. 자, 개인적인 일기를 쓰신다든가 할 때 누군가 옆에 오면 내 일기를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윈도우 D 눌러서 한 번에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다든가 금융 관련 일을 하실 때도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곤란하죠. 자, 그럴 때는 전부 이렇게 가려줄 수 있죠. 자, 이런 게 윈도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N 키인데요. 이 FN 키는 보통은 노트북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FN과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만들어내죠. 자, 이것은 키보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N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키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능을 칩에 넣어서 키보드 안에 저장을 해놨겠죠. 자, 그 다음 커서를 여기 하나 뒀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앞쪽이 지워지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뒤쪽이 지워집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백스페이스는 앞쪽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딜리트 키는 뒤쪽에 있는 글씨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줄의 제일 앞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엔드 누르면 해당 줄의 제일 뒤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업 다운 키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때는 페이지 다운 하면 내려가게 되고요. 페이지 업 하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실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페이지 업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위에 보시면 볼륨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은 키보드마다 다릅니다. 제 키보드의 경우에는 볼륨을 키우고 볼륨을 줄이고 음소거하는 키가 붙어 있는데요. 키보드마다 이건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기능 키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패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넘락이라고 있죠. 자, 이 넘락을 이용을 하면 키패드가 방향키로 바뀝니다. 방향키는 옆에도 있죠. 화살표 위아래와 좌우 방향키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넘락이 눌려져 있지 않으면 키패드가 방향키가 되는 거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 넘락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넘락을 누르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숫자 입력이 되는 거고요. 넘락을 끄게 되면 방향키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혹시 가끔 입력을 했는데 숫자가 입력이 안 될 경우에는 꼭 넘락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가 이 넘락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엔터키는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때 다음 줄로 넘기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로그인이나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할 때 마우스로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 버튼이나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한자 키가 있죠. 자, 이 한자 키는 한자 입력할 때 이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한글에 대한 한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한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자 입력할 때 한자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한자 키는 한 글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쳐볼게요. 그 다음 한자 누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여주게 되죠. 좀 더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누르면 대한민국 보여주죠. 자, 이것은 사자 성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옹지마라고 썼습니다. 한자 누릅니다. 자, 세옹지마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한자 입력을 할 때는 글자 수와 상관없이 한자 키만 누르면 해당하는 한자로 전부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핑을 하실 때 자,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 부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자, 약간 튀어져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검지를 올리고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편에도 이렇게 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중간이 비죠. 자, 여기 오, 어, 아, 이인데 여기에 손으로 얹게 되면 중간이 하나 비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할 때 가까운 손이 눌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쪽은 이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타이핑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입력하시고요. 또 내려오시고 중간은 양쪽 손 어느 손이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엔터는 새끼손가락으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타이핑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처음엔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용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숙달이 되시면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죠. 이 경우는 숙달될 때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우스죠. 자, 마우스의 경우도 저는 지금 무선인데요. 이 마우스도 유선 마우스가 있죠. 자, 그리고 무선 마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굴을 이용을 해서 연결할 경우도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의 버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이죠. 보통 이용을 할 때는 좌측을 이용하게 되고 특별히 뭔가 메뉴를 꺼낼 때는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뉴를 꺼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휠이 있죠. 자, 이 마우스 휠은 이렇게 움직여서 페이지를 위아래로 이동할 때 쓰게 되죠. 인터넷 브라우저도 동일합니다.
자,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가고 휠을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마우스는 버튼도 간단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에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익혀두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마스터입니다. 컴퓨터를 켜시면 윈도우에서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이 작업 표시줄인데요. 이번 시간은 작업 표시줄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이 좌측에 붙어 있는데 윈도우 11부터는 시작 버튼이 중앙 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 좌측에는 위젯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가 이 근처에 가면 위젯이 떠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젯은 가려두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위젯을 숨기고 표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젯이라고 있죠. 위젯을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얹으면 위젯이 바로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뉴스라든지 내가 필요한 위젯들 여기에 전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위젯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날씨라든지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TV라든지 휴대폰과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마우스가 여기에 얹히게 되면 이 위젯 화면이 자꾸 나와서 불편해서 위젯을 끄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죠.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옆에는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검색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 검색,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 검색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전부 여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도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도 코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도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버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안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창의적인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밀안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균형 있는으로 질문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은 간단한 인사말을 써달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창의적인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관련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창의적인 선택하시고요. 결혼 축의금에 같이 넣을 축하 인사말을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의 결혼 축하 인사말을 써달라고 해볼게요. 제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애하는 친구 이름 넣으라고 나오죠. 이 특별한 날에 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하는 내용들이 전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당신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창의적인 내용은 대화 스타일을 창의적인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인공지능 기능인 코파일럿은 무료죠. 윈도우를 이용하시면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용을 지불을 하고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기능이 무료인 것은 대단한 거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상 데스크톱인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포토샵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서도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하면 헷갈릴 수가 있고 화면이 복잡하죠. 또 인터넷 검색도 해야 돼요. 그러면 창들을 전부 열어놓고 쓰다 보면 작업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마치 세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포토샵이 열려 있죠. 자, 아래쪽에서 가상 데스크톱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새 데스크톱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톱 2가 생겼죠. 자, 이 데스크톱 2에 가면 가상의 새로운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토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어서 문서를 작성하면 되겠고요. 외부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새로운 데스크탑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서는 웹 검색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요한 곳으로 가실 때는 여기에 마우스 얹으시고요. 언제든지 원하는 데스크톱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클릭하면 해당 데스크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데스크톱 1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열어놓고 이용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인터넷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이용하다 보면 헷갈려서 필요한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아래에 회색 막대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여기는 실행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실행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앱들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에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바탕화면에 지저분하게 꺼내놓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작업 표시줄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자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토샵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포토샵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하지만 포토샵 아래에 회색 막대가 보이지 않죠? 자, 이 포토샵은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실행 버튼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포토샵 버튼 누르면 포토샵이 실행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앱들 또는 문서들을 여기에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가기 버튼만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꺽쇠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숨겨진 아이콘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숨겨져 있던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항상 실행되어 있는 앱이라든지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들,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안랩, 백신 프로그램이 있죠. 그 다음 클라우드 기능도 있고요. 블루투스, 카톡, 윈도우 디펜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도 필요 없으면 끌 수 있죠. 자, 보통 윈도우 보안은 디펜더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따로 깔리게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이 깔리게 되면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디펜더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금융을 지금 당장 이용하지 않으실 때는 해당 기능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끝내기 해주시면 기능이 중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자,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나오죠. 자, 원드라이브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은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PC 카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숨겨진 아이콘에 보이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PC 카톡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표시가 있을 때는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 아이콘은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면 나오게 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빼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윈도우를 이용을 하실 때 마이크는 꼭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저렴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격대의 마이크를 이용하셔도 여러분의 윈도우 활용이 훨씬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H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음성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걸 열어 놓으시고요. 윈도우 H 누르시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입력이 되겠죠. 자,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서 작성을 할 때 이 타이핑이 제일 일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음성으로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말을 되도록이면 또박또박 해줘야 정확하게 입력이 되겠죠. 자, 필요 없을 때는 마이크 버튼 끄시면 입력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고쳐야 할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도록이면 마이크는 꼭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PC용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도 입력창에 클릭한 다음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PC용 카카오톡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그대로 음성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윈도우 H 누르신 다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전송 버튼만 누르면 해당 내용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이제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터치 키보드라고 있죠. 이 터치 키보드는 물리적인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할 때 여기 있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자, 메모장을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글씨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글씨를 직접 그립니다. 자, 이 경우에는 디지타이저나 타블렛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직접 그려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 모양이 나와야 할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자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이용하는 물리적인 키보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키보드가 고장이 났다거나 급하게 이용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한영 전환 기능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한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한글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것이 한영 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과 영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좌측에서 한글과 영어로 바꿔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가 영어로 고정이 되면 한글은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항상 한글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한글과 영어를 바꿔서 이용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한영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영문과 또 한영키 누르면 한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반갑습니다 라고 한글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영키 누르시면 이렇게 헬로우 하고 입력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한영에서 영어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한글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용할 때는 이걸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이것은 한국어 상태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피커 기능이 되겠죠. 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볼륨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출력 장치 선택을 누르시고요. 스피커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도 스피커가 있고요. 일반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스피커를 연결을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스피커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볼륨이죠. 기본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나오죠. 그 다음 비행기 모드가 있죠. 자, 가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비행기 모드가 켜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도록 하세요. 이 비행기 모드를 켜는 순간 모든 인터넷이 전부 막히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전부 막히게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비행기 모드부터 꼭 한번 확인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는 화살표를 누르고 공유기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공유기 비번을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 공유기 비번을 입력하시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블루투스죠. 자, 블루투스 화살표 또 누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비들이 나오게 되죠. 이때 장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장치가 뜨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외부 장비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장비를 끈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눌러주시고요. 검색하고 있을 때 그 블루투스 장비를 켜주시면 100%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익혀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빠질 수 없는 장비가 스피커와 마이크입니다.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제 컴퓨터에서 음성 입력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피커와 마이크는 필수가 되었죠.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스피커, 마이크 연결과 설정 및 기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컴퓨터의 뒷면인데요. 이 컴퓨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단자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커와 마이크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뒷면에 보시면 단자에 전부 이름이 있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 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마이크와 스피커 단자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홍색 단자는 마이크가 되겠고요. 연두색 단자는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컴퓨터든 동일해요. 그 다음 라인 인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외부에 있는 음향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외부에 있는 음향기기 소리를 컴퓨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그 다음은 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1채널, 7.1채널 같이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 때 뒤쪽 스피커를 연결해서 뒤쪽에서만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극장같이 각 방향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 입체적인 음향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리어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는 음향 소스에서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전담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PDIF out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광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광단자를 꽂게 되면 전선 케이블로 단자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광 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질이 좀 더 좋아지죠. 하지만 컴퓨터와 연결되는 음향기기가 광단자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는 광단자가 붙어 있고 반대편 음향기기는 광단자가 없다면 그 경우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광단자가 붙어 있는 스피커가 있으실 경우 이 광단자로 연결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되는 음향 부분에서 손실 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양쪽에 광단자가 붙어 있는 광 케이블은 대략 2-3천 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단자들에 연결하는 잭이라고 하죠. 보통 3.5잭 또는 3.5 단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크도 그대로 또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되는 잭은 구분이 3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까만색 선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컴퓨터에 연결하는 잭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잭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자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중간에 구분하는 까만색 선이 3개가 들어가서 제일 앞부분, 그 다음 이렇게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 이용하게 되죠. 소리를 전달하는 3부분과 나머지 하나는 음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버튼 조작할 때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4개의 연결 단자를
3개의 연결 단자로 변환해주는 어댑터 잭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꽂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컴퓨터에 꽂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컴퓨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렉트로 이런 식의 단자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제가 강의를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2,000원 주고 사온 마이크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핀 마이크라고 부르죠. 자, 이 찝는 집게 부분을 옷깃에 끼운 다음에 여기 있는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자는 어디에 연결되죠? 마이크 인 이 부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자를 꽂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또는 음성 명령을 할 때 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일반 데스크탑 경우에는 따로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싼 마이크의 경우에는 음질이 좋지 않겠죠. 좋은 음질일수록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3.5파이 단자로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런 USB 단자에 연결하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두 종류죠. 이런 USB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아무래도 이런 3.5파이 연결하는 마이크보다는 음질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는 USB 마이크 외에 다이나믹 마이크라든지 컨덴서 마이크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연결을 하는 마이크도 있겠죠. 자, 그런 마이크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용도에 맞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따로 구비를 하셔서 거기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음질은 더 좋겠지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자들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을 한 다음 소리를 녹음하고 출력되는 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스피커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옆을 누르시면 사운드 출력 장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USB로 연결되어 있는 출력 장치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 출력 장치인 스피커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기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이 공간 음향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셨을 때 좀 더 입체감 있는 소리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 스피커는 되지가 않고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꼈을 때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볼륨 믹서라고 있죠. 이 볼륨 믹서는 지금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의 볼륨을 각각 다르게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녹화를 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기본 스피커 볼륨을 이렇게 80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에서 유튜브를 실행을 한 다음 유튜브를 볼 때 크롬 볼륨을 100%로 올리더라도 기본 볼륨이 80%로 돼 있기 때문에 80%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기본 볼륨은 100으로 올려놓고요. 유튜브나 그 외에 이용하는 앱들에서 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 사운드 출력 장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홈을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소리라고 나오죠? 소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피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출력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새 출력 장치 페어링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실 경우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신 다음 장치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투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때 해당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연결해 주시면 연결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블루투스 장치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피커를 연결을 하셨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제대로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만약 스피커를 연결을 했는데 저는 다른 곳을 체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죠.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장치를 제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연결 장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소리가 나죠. 자, 지금 좌측과 우측 스피커가 각각 다르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스테레오라서 그렇죠. 자,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연결이 잘못된 경우겠죠. 자, 스피커 단자를 끼우실 때 완전히 꽉 꽂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결속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오디오 향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장치마다 기능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스피커가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오디오 향상 기능을 장치 기본 효과로 이용을 하시면 출력되는 소리가 좀 더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지금은 끄기 상태인데요. 만약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셨을 경우에는 윈도우 소닉 4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모노 오디오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피커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일 경우에는 모노 오디오를 켜게 되면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서 모노로 듣게 되는 거죠.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셔야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각각 다르게 납니다. 스테레오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음악을 들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입력이라고 있죠. 말하기 또는 녹음 장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USB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다이소에서 구입한 저렴한 마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래에 마이크라고 하나가 더 생기죠. 리얼텍 오디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입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소리가 녹음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카드를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메인보드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운드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리얼텍 오디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연결된 마이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 마이크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해당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아래쪽에 볼륨 보면 나오고 있죠. 제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볼륨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를 연결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를 녹음을 할 텐데요. 윈도우에는 기본 녹음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윈도우 녹음기 검색하시면 바로 윈도우 녹음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하는 말이 녹음이 되겠죠. 녹음을 하실 때는 항상 여기 있는 마이크 표시를 누르시고요. 제대로 마이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녹음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녹음을 해볼까요? 녹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녹음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파형으로 표시가 되면서 녹음이 되게 되겠죠. 자, 아래쪽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일시중지 버튼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녹음할 때는 다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멈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녹음된 음성이 여기 보이죠?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녹음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파형으로 표시가 되면서 녹음이 되게 되겠죠. 자, 이 경우 마이크가 좋을수록 녹음 음질은 더 좋게 되겠죠. 요즘은 마이크를 이용할 필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컴퓨터가 음성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화상 채팅을 PC에서도 많이 하죠. 줌이나 카카오톡, 구글 미트 같은 앱을 이용해서 화상 채팅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 마이크는 꼭 필요한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일기 같은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해서 저장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스피커와 마이크도 설치를 하셔서 컴퓨터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의 기초 마스터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인 폴더와 파일 생성 및 복사, 이름 바꾸기, 휴지통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를 들어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파일 들어가셔서 저장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죠. 바탕화면 선택하고요.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은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폴더라고 있죠.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명은 만들 때마다 새 폴더 3, 새 폴더 4, 새 폴더 5식으로 순서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 위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만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파일의 경우에는 크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폴더명과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름 부분이 반전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다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폴더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바닥 클릭하시면 확정이 되겠죠. 파일명도 마찬가지죠. 파일명도 파일을 클릭하시고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명이 반전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간격을 잘못 맞추시면 이렇게 폴더가 아예 열려버리거나 파일이 실행되는 수가 있죠. 클릭하는 간격이 짧으면 더블 클릭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클릭을 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폴더나 파일 선택하신 다음 키보드에 있는 F2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반전이 되죠. 일일이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반전시켜서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복사를 할 건데요. 지금 바탕화면은 기본 저장 장치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디를 이동을 시켜도 복사가 되지 않고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마루에 있는 물건을 건너방으로 옮길 경우 같은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복사되지 않고 그대로 이동이 되죠. 기본 저장 장치 안에서는 전부 이동이 되게 됩니다.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다시 빼볼게요. 폴더를 여시고 파일을 다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파일을 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파일을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라고 나오죠. 이 경우는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복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연습이라고 파일명이 붙지만 그 뒤에 복사본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죠. 똑같은 파일이고 이것은 원본, 이것은 복사본이 되는 거죠.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여기에 복사라고 나오게 되죠. 이것은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복사가 되지 않고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에는 복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따로 복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또는 USB 메모리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가져오거나 폴더를 가져올 때도 이동이 되지 않고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요.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면 파일 탐색기가 있죠? 파일 탐색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좌측 스크롤을 내려서 내 PC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저장 장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연결한 USB 메모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려면 들고 여기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복사가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복사하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Ctrl C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 복사할 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지금 이 창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Ctrl V로 금방 복사한 파일을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도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 Ctrl C, Ctrl V는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파일 폴더뿐만이 아니고요. 작업을 할 때 문자를 복사하고 붙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복사하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기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을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버릴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 주시게 되면 파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릴 때 일일이 클릭해서 들고 휴지통에 버리지 않으셔도 파일을 선택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버리겠냐고 물어보고요. 엔터 치게 되면 휴지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버릴 수 있는데 이 상태도 아직은 완전히 버린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필요 없는 문서 같은 것을 버린 경우에요. 자, 지금 휴지통에 문서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 휴지통은 우리 집 안에 있죠. 완전히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함에 분리해서 버리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내 집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휴지통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해 주셔야 완전히 내 컴퓨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장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집안에 가구를 버리고 남은 공간에 또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기존 위치에서 빼서 아무리 현관에 가져다 놓더라도 아직은 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을 완전히 확보를 하려면 가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버려주셔야지만 내 집안에 가구가 있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서 버린 파일의 공간만큼 확보가 되려면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기를 해서 비워주셔야지만 그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파일을 버렸는데 잘못 버린 것 같아요.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해당 파일을 다시 꺼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지통에 버린 상태는 아직은 내 집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버렸을 경우 휴지통 안에서 다시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밖에 나가서 버리셨을 경우에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가 수거를 해가 버리면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버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복구를 시킬 수 있지만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인 폴더와 파일 생성, 복사하고 이름을 바꾸고 휴지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